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영상 편집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꿀템 16가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올해 새해 첫날부터 복구 비용으로 무려 90만 원이나 들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90만 원을 아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직 물리치료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 관련 꿀팁들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이 영상 편집 작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필수 구매 아이템 11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영상 편집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대중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거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사양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펙은 맥북 16인치, 램 16기가, 용량은 1TB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펙에도 외주 업무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효과를 올리면 약간은 버벅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스펙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냐, 데스크탑을 사용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집에서만 편집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동을 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트북으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저도 처음에는 집에서만 편집을 할 줄 알고 맥 미니나 아이맥을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깥에서 편집할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구매하길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추하는 옵션은 13인치랑 램은 8기가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있죠? 딱 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편집 화면을 보는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걸 노트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무게는 그만큼 무거워지겠지만 저는 지금 16인치를 쓰고 있는데도 되게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해도 14인치 이상으로 가야 편집이 좀 수월하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장 SSD와 외장 하드입니다. 우선 외장 하드와 외장 SSD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외장 하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외장 SS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외장 하드의 크기가 외장 SSD보다 거의 2배가 넘는 것 같거든요. 우선 외장 하드의 저장 방식을 설명드려보자면요. 외장 하드는 자기 디스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요.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조금 더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장 SSD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요.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 즉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장치라고 해요. 그리고 외장 하드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읽고 저장할 때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자면 조금 더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외장 하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장점 첫 번째는 비효율 효율성입니다. 외장 SSD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데이터가 손상되더라도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높고요. 복구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내구성 문제입니다. 외장 하드는 물리적 충격에 약해서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었어요. 엄마가 자료들을 외장 하드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걸 손에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자료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이렇게 들어봐도 느껴지는데요. 얘에 비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전에도 크기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 외장 하드는 물리적인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외장 SSD보다 읽기랑 쓰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외장 SSD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요. 물리적 충격에 강해서 데이터 손상 위험이 낮습니다. 이거 아무리 바닥으로 던져도 데이터가 멀쩡하게 잘 들어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영상 편집처럼 대용량 파일을 작업해야 할 때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볍고 작잖아요. 그래서 휴대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외장 하드와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음도 적고 발열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SSD도 단점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같은 용량을 놓고 봤을 때 외장 하드보다 외장 SSD가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손상이 됐을 때 복구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새해 첫날부터 복구 비용으로 90만 원을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윈도우랑 맥이 호환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분들이 대부분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요 산디스크 제품이거든요. 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 제품의 장점이 기본 구성으로 이 USB-C 커넥터랑 C2C 커넥터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맥북에는 이 USB 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맥북으로 사용할 때는 C2C 커넥터로 작업을 하다가 또 윈도우에서 작업이 필요할 때는 USB랑 C 커넥터를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맥북이랑 윈도우가 같이 호환이 되는 확장자가 EXFAT라는 확장자예요. 이 확장자가 맥이랑 윈도우가 같이 호환이 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정말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확장자를 사용하다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파일이 이동되고 있을 때 중간에 연결이 끊어지면 데이터가 바로 손상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매번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할 거라서 불안정하다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 안전하게 제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기 혼자 연결이 끊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SSD가 인식이 안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진짜. 물론 정말 어렵게 데이터를 복구하기는 했지만 복구 비용만 77만 원이 들었고요. 복구를 시도했던 이 외장 SSD는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SSD를 구매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총 합쳐서 약 90만 원이 발생을 한 건데요. 1TB 기준인데도 복구 비용이 90만 원 가까이 든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용량을 복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요. NTFS라는 확장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맥OS 확장 저널링 확장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확장자가 서로 간에 호환은 안 되지만 안정적이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랑 맥이랑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할 때는 차라리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박스 같은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는 외장 SSD 1T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상 편집하다 보면 용량이 진짜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으로 2~3시간짜리 영상을 받아서 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몇십 기가바이트는 그냥 우습게 차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파일뿐만 아니라 편집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프로그램만 설치를 했는데도 전체 용량의 7%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남은 용량으로 봤을 때 진짜 몇 번 편집 안 했는데 그냥 꽉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데스크탑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납품이 완료된 프로젝트 파일들은 외장 SSD에 옮겨서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오래된 영상 제작을 하시는 지인분께서 납품 완료한 프로젝트 같은 백업용 파일들은 외장 SSD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외장 하드에 넣어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장 하드가 물리적인 충격에 약하긴 하지만 손상이 되더라도 복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복구 비용도 훨씬 저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낸 비용에서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고요. 속도나 휴대성이 훨씬 중요하시다면 SSD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하시고요. 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속도가 중요하니까 외장 SSD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 제품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USB 허브입니다. 만약 맥북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맥북 에어를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HDMI나 SD카드 슬롯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저는 맥북에다가 USB를 삽입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제품은 구매하기 전이긴 한데 맥북 에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제품은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트북 스탠드입니다. 맥북을 구매한 다음으로 가장 먼저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우선 노트북을 낮은 책상에 두고 사용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점을 물리치료사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깨가 둥글게 말립니다. 팔을 앞으로 쭉 내밀고 타자를 치거나 편집을 하게 됐을 때 이 자세를 지속하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게 돼요. 라운드 숄더 들어보셨죠? 앞에 있는 근육들은 짧아지는데 등 뒤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고개를 정면으로 둘 수 있는 곳에 모니터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통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노트북 스탠드가 없이 화면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시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고개가 숙여지고요. 나도 모르게 거북목의 자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두통의 원인이 신경적인 것에서부터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얼굴이나 목 주변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이것이 연관통으로 두통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목이고 이게 머리라면 불안정한 형태로 머리가 얹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딱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머리가 안정적으로 지탱이 되는데 화면이 아래로 쏠려가지고 머리가 아래쪽으로 쏟아지면 얘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중 대표적인 게 승모근인데요. 요 사진이 뭐냐면 승모근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흔히 편두통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 위치랑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 뒤나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하지 않는 상태만 만들어줘도 두통이 많이 완화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긴장하는 근육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턱 주변에 있는 저작근들입니다. 대체 씹어먹는 근육이 왜 거북목이 되었을 때 긴장을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턱에 힘을 쫙 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턱에 힘을 빼고 머리를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게 되면 입을 계속 다물고 있기 위해서 이 턱 주변에 있는 저작근들이 계속 힘을 주고 있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작근들은 얼굴에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통증들도 머리랑 얼굴 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모니터를 정면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한두 시간, 하루 이틀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개가 숙여지지 않음으로써 목 주변들이 덜 긴장하게 되고 또 자세도 바르게 되고 어깨 통증이나 두통도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 같은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트북 스탠드 꼭 하나씩은 장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버티컬 마우스인데요. 마우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마우스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손목에 은근 무리가 많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이 해부학적인 자세가 있거든요. 근데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의 정반대 자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일반 마우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해부학적 자세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도 체감적으로 손목에 덜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제품들을 알아봤었는데 3가지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남성분들의 손 크기라면 MX 마스터 3, 애니웨어 3를 추천드리고요. 여성분들처럼 좀 작은 손에 해당되신다면 이 버티컬 리프트를 추천드립니다. 버티컬은 처음에 쓰면은 되게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어색하고. 근데 이 버티컬에 익숙해지고 나면 일반 마우스가 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편안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나 저처럼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야 하는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6번째는 손목 쿠션입니다. 우선 손목 쿠션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무리 편한 키보드나 마우스를 갖고 있더라도 막상 사용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손바닥의 아랫부분이 계속 책상에 닿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때 쿠션을 하나 깔아두면 손목에 무리도 덜 가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손목 쿠션을 구매한 뒤로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정도로 쿠션의 유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이 손목 쿠션 반드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팔걸이 쿠션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버티컬 마우스나 손목 쿠션만큼 정말 중요한 제품입니다. 팔걸이 쿠션을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손목 통증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른 자세라 함은 몸에 가해지는 중력에 대해서 가장 힘들지 않은 자세를 뜻하는데요. 만약 팔걸이 쿠션이 없다면 이 팔꿈치의 위치가 손목의 위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보다 손목이 더 구부려지게 됩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으려면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최대한 덜어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인체 특성상 손목을 사용할 때 손목이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근육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꿈치 쿠션이 없어서 팔꿈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전완근들이 같은 힘을 내기 위해서 근육이 훨씬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완근 전체적으로 우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위해서는 팔걸이 쿠션은 정말 필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는 목베개입니다. 팔걸이 쿠션만큼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목베개인데요. 몸에 가해지는 중력을 가장 덜 힘들게 만드는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도 마찬가지로 해부학적 구조를 봤을 때 목이 C컵을 형성하고 있어요.
만약에 목베개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목을 너무 앞으로 굽히거나 목을 너무 뒤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목을 너무 앞으로 내밀게 됐을 때 거북목 자세를 설명드려보자면 머리가 정상 위치에 있어야 목뼈가 잘 머리를 받쳐주는데 머리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뼈 크기가 머리 크기에 비해서 정말 작단 말이에요. 골프공이 받침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어져 있는 형태인데 거북목 상태라 하면 골프공이 받침대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쏟아진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쓰이게 되고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근육 중 승모근이 긴장을 하게 되면 머리 통증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 목뼈의 정상 곡선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목베개를 받쳐줌으로써 이 작은 받침대를 뒤쪽으로 더 넓게 받쳐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뒤로 기대도 목의 커브는 그대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딱 받쳐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목베개 하나만 사용해뒀을 뿐인데 목 뒤쪽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쓰일 일이 적어지게 되면서 더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대신 목베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약간 앞으로 쭉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끝 쪽으로 붙여주셔야 목뿐만 아니라 등뼈, 허리뼈도 덜 무리가 가는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목베개를 써야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뜻이니까요. 컴퓨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목베개 하나쯤은 꼭 구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는 키보드인데요. 노트북을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고개를 정면으로 두기 위해서 제가 노트북 스탠드를 써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도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로지텍 MX 미니를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텐키리스 버전이거든요. 사실 들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를 한 건데 노트북 키보드로도 충분하니까 따로 들고 다니진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집에서만 쓰게 되는 건데 이 텐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 편집할 때도 보면 텐키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임코드를 이동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텐키가 있는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책상 공간이 좁아지긴 했지만 텐키로 편집하는 게 훨씬 편해서 이게 큰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책상 공간이 여유로우시면 무조건 텐키 있는 걸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정말 못해도 이렇게 홈핸드 키가 있는 텐키리스 키보드라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셀카봉입니다. UH 셀카봉이 튼튼하다고 해서 사게 됐는데 야외에 나가서 사용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내에서 가만히 앉아서 촬영을 하는 용도로는 휴대성도 좋고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말고도 맥세이프 셀카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기존 셀카봉은 이렇게 당겨가지고 핸드폰을 끼워 넣어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맥세이프 셀카봉은 케이스 뒤에 동그란 자석만 있으면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각도 조절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세이프 셀카봉 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한번 추가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번째는 핀 마이크입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은 OCM 핀 마이크고요. 댓글로 몇몇 분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새벽 3시가 넘도록 알아보던 제품인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지금 핀 마이크로도 따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음질 괜찮지 않나요? 금액은 16,000원대 주고 샀고요. 이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사이트에서 판매가 중지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친절하게 대체제를 갖고 왔는데요. 바로 보야 핀마이크와 조이트론 핀마이크입니다.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해본 적이 없지만 사용 후기 영상들을 참고해보니까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제품이랑 음질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노트북이나 카메라에 바로 끼워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5구 핀을 사용하실 텐데요. 만약에 5구 핀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보야 핀마이크를 추천드리고요. 만약 폰으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라이트닝 타입과 C 타입이 모두 호환이 되는 조이트론 핀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자, 필수템 마지막 11번째, 바로 블루라이트 안경입니다. 이 블루라이트의 유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한 6, 7년 전쯤에 라식 수술을 해서 안경을 쓸 일이 다신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시간 편집을 하셔야 된다면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화면을 계속 오래 봐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편집을 해도 눈이 바로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의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이 블루라이트 안경을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썼을 때는 뭐가 달라진 거지? 하면서 별로 차이감을 못 느끼는데 안경을 쓰다가 없이 작업을 하면 눈이 바로 피로해지는 게 느껴져요.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손목도 손목이지만 눈이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안경은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부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5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수 아이템들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좀 더 좋은 아이템들이니까 가볍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 장패드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마우스를 사용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져요. 근데 이런 일반 마우스 패드 크기로 사용하게 되면 크기가 작아서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게이밍용 마우스 장패드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드셋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소니 헤드셋을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에서만 편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헤드셋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도 편집을 하는 일이 많다면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맥북을 쓰는데 왜 에어팟이나 에어맥스를 추천드리지 않았냐면 제가 일반 줄 이어폰을 오래 끼고 있으면 귀 주변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이 귀 주변에 대한 감각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리고 한번 편집을 하게 되면 최소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귓구멍에 바로 꼽아야 하는 줄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은 구매 목록에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맥스가 생각보다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헤드셋을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여기 귀 아래쪽이 계속 눌려서 아프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벼운 소니 헤드셋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음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맥북 스피커급으로 음질이 되게 선명하고요. 무게도 생각보다 가벼워서 이 귀 아래쪽에 눌리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이지만 저는 반드시 줄을 꽂아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편집을 하다 보면 미세한 딜레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1, 2프레임에 따라서 컷 편집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줄을 꽂아서 이용하게 되면 딜레이 없이 바로 출력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집 일을 하다 보면 미세한 잡음 같은 거를 잡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음질 좋은 헤드셋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트북 가방입니다. 집 밖이나 이동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장비들을 챙겨야 하는데요. 그럴 때 노트북 가방에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노트북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마우스 패드, 외장하드, 충전기 등등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런 가방 하나에다가 다 넣어놓고 다니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제가 손잡이 없는 버전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팔에 안고 다니니까 무겁고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제품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내부 쿠션이 푹신하면서도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주머니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가 있으면서 안에 쿠션이 푹신한 노트북 가방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외부 모니터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을 하다 보면 실제로 보이는 화면은 전체 화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16인치 기준으로 4인치 정도 된다는 건데 진짜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32인치 연장 모니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커서 28인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모니터 크기는 진짜 거거익선이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연장 모니터 없으면 작업이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컷 편집이나 자막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맥북급의 화질을 탑재한 모니터는 생각보다 금액이 확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QHD 화질을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화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장 모니터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5번째, 소니 녹음기입니다. 현재 출력되고 있는 소리가 소니 녹음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부가적인 추천템으로 소개를 드린 이유가 유튜브 입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금액이 조금 부담되긴 하거든요. 얘는 17만원 정도 하거든요. 저도 이 녹음기는 유튜브 시작하고 5개월 차 됐을 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초반에는 핀 마이크를 먼저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고가 제품을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영상 편집을 위한 필수 장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직접 써보고 괜찮았던 장비들로다가 탈탈 털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필수 아이템들은 비싸더라도 꼭 투자가 필요한 제품들이고요. 부가적인 제품들은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실 때 구매를 하시라고 따로 분류를 해뒀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콘텐츠에 최대한 반영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프로그램만 설치를 했는데도 전체 용량의 나는 자막을 여기 읽음. 프로그램만 설치를 했는데도 전체 용량의 7%를 차지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방금 눈 감고 했어. 눈 감고.